잘 보이지? 그래요. 자, 161쪽 5-3단원 다양한 지역의 글 읽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본문 바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넘어갔어.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네. 이 글은 일단은 논설문입니다. 논설문. 주장하는 내용이 있을 거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존재하겠죠. 기본적으로. 자, 역시 글을 우리가 처음 읽어보니까 주제도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 봅시다. 주제는 자연의 신성함과 자연의 잘못 썼다. 신성함이다. 신성함과 자연보호의 중요성이죠. 자연의 신성함과 자연보호의 중요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글 전체가 아니고 나무의 힘 있잖아요. 지문 두 개야, 지문 두 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대제목, 큰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안에 이제 지문 두 개인데 가지문의 주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무의 힘, 이게 알겠죠? 오해할 뻔했네, 그죠? 자, 그럼 나무의 힘 이 지문 내용을 읽어볼게요. 민재가 한번 읽어보자. 이거. 나무의 힘. 네. 1900년대 초 숲이 우거져 있던 케냐의 고원지대에는 토질이 뛰어나 농작물의 생산량이 풍부했고 비교적 인구 밀도가 높았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드넓은 보존림을 가꿨는데 그곳에는 코끼리와 표범, 물소 그 밖에 다른 동물들이 수없이 많이 살았다. 케냐 사람들이 이 보존림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나무를 베었지만 관습적으로 덩굴이 자른 곳이나 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는 곳 위 주로 집을 짓거나 거기서 땔감을 구했을 뿐 더 크고 고른 나무들에는 손대지 않았다. 네, 여기 좀 밑줄 쳐 보거나 아니면 나표로 묶어볼게요. 자, 관습적으로 덤불이 자라는 곳이나 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는 곳 위로 집을 짓거나 거기서 땔감을 구했을 뿐 크고 고든 나무들, 더 크고 고든 나무들에는 손을 대지 않았대요. 이거 이제 케냐 사람들의 관습적인 자연 보호법이 되겠네요. 케냐 사람들의 관습적인 자연 보호법, 자연을 보호하는 법. 케냐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법인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보호를 해왔대요, 관습적으로. 자, 계속 읽어볼게요. 케냐 사람들이 크고 고든 나무를 보호한 데에는 나무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 또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키쿠유 사람들은 베어짓지 않고 서 있는 나무를 숲의 벌목에 저항하는 나무라는 뜻인 무레마키리티라고 불렀으며 베어진 나무들의 정령이 이 나무들에 깃들었다고 읽었다. 자, 키쿠유 사람들. 키쿠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작가 오른쪽에 나와 있나? 작가 있어요? 작가 있죠? 작가 누구야? 와한가리 마타이야. 이 나무의 힘이라는 이 논설문을 쓴 작가가 와한가리 마타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키쿠유 출신이야. 그래서 키쿠유 있죠? 여기다가 밑줄 좀 쳐주시고 작가의 부족 아니면 뭐 작가가 속한 부족 이렇게 좀 써주십시오. 작가가 속한 부족. 그리고 괄호하고 이렇게 써줘. 작가의 출신을 알 수 있다. 작가의 출신을 알 수 있음. 이렇게 써주십시오. 괄호하고. 작가는 어디 출신이야? 키쿠유 출신이야.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표현적으로 이렇게 막 이 부분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부터. 그리고 정령이
다른 나무로 옮겨간 뒤에야 이 나무들을 뵐 수 있었다. 사람들은 배어낸 나무에 나뭇가지를 기대어 놓다가 다른 나무를 옮기거나 나무를 베자마자 그 자리에 곧바로 또 다른 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나무의 정령을 다른 나무로 옮겨가겠다. 오케이, 여기도 나표를 좀 묶어볼게요. 앞에 페이지 그리고 다음 있죠? 그리고 다음 정령이 다른 나무로 옮겨간 뒤에 여기부터 해서 방금 읽은 옮겨가겠다까지 나표를 좀 묶어주시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키쿠유 사람들이 정령이 깃든 나무를 베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키쿠유 사람들이 정령이 깃든 나무를 베는 방법. 자, 정령이 깃든 나무를 벨 때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제시한 대로. 저기서 뭔가 이렇게 다른 나무를 이렇게 대놔. 그랬다가 이제 다른 나무를 옮겨. 아니면 나무를 베자마자 또 다른 나무를 거기다 심어. 그런 식으로 이제 나무를 뱉다는 거죠. 나무에 정령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정령들이 뭔가 안 움직이거나 안 떠나거나 그러면 그 나무를 뵐 수 없었기 때문에.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 조심스러움이 무지막지한 벌목을 막은 것은 분명하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벌목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뭐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야. 왜? 정령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정령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밑줄 쳐볼게요. 자, 그런 조심스러움이 무지막지한 벌목을 막은 것은 분명하다라는 건 키쿠유 사람들이 나무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키쿠유 사람들이 나무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 베는 거죠. 베더라도 이렇게 좀 조심해서 이렇게 베고. 정령 있는 상태에서는 베려고 하면 앞에도 나왔지만 안 베어진다는 거야. 그죠? 자, 계속. 많은 공동체에서는 일반적으로 나무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나무나 건목을 정하고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위해 그 밑에 재물을 바쳤다. 키쿠유 사회에서는 이런 나무 가운데 하나가 무그모라고 불리는 무화과 나무였다. 네. 모든 무화과 나무가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키쿠유 제사장들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에만 제의를 올렸다. 제의가 열린 무화과 나무와 그 주변의 신성한 곳이 되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집 가까이에 있는 무화과 나무 근처에서는 땔감을 쓸 장가지를 주업을 안 한다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 나무는 하나님의 나무이기 때문이다.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의 나무로 인식하는 들은 일종의 생태학적 추론이 뒷받침됐다. 깊이 뻗은 무화과 나무 뿌리는 산사태를 예방하고 빗물을 땅속에 저장하고 순환시켜 지표면에는 냇물이나 개울을 이루게 한다. 오케이, 여기 밑줄 쳐보자. 산사태를 예방하고 빗물을 땅속에 저장하고 순환시켜 지표면에 냇물이나 개울을 이루게 한다. 밑줄 치고 무화과 나무의 생태학적 역할을 제시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생태학적 역할. 네, 그러니까 크게 뭐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산사태 예방과, 그죠? 빗물을 땅속에 저장시켜서 순환하기 위해서 냇물을 이루게 만드는 거,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계속. 따라서 무화과 나무를 죽이거나 해치면 흙이 불안정해지고 모래 저장과 방출이 어려워진다. 네, 그렇게 되겠죠. 무화과 나무를 약재나 식량으로 이용해서 많은 사람이 때때로 겪어야 했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네, 그러니까 나무 덕에 사람들이 가혹한 환경이지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줄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 먹고 사는 것과.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나무를 베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문단 있죠. 요 문단이 뭐냐면 나무를 숭배하는 생태학적 이유인데, 다른 문단의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이 뭐야?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문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단 전체를 묶은 다음에 나무를 숭배하는 생태학적 이유 이렇게 써주고 거기 뭐 별표를 좀 쳐주세요. 알겠죠? 이 문단이 좀 중요한 문단이야. 그리고 그 다음 문단도 좀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나무를 숭배하는 생태학적 이유를 제시한 겁니다. 그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치고 자 그 다음 문단 한번 넘어가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계속 인류문명이 시작된 뒤로는 나무는 식량과 약재, 건축 재료였을 뿐 아니라 사람이 치유하고 위로하고 신과 연결되는 장소였다. 나무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생명체 가운데 하나이므로 인류가 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 여기다 첫 번째 줄에 나무가 식량과 약재의 건축 재료였다. 여기 나무의 역할 1번이고요.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신과 연결되는 장소였다. 나무의 역할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장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생명체 가운데 하나다. 이거는 인류가 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이유입니다. 인류가 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이유. 인류가 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이유. 계속 특정한 종류의 나무들은 영적으로 중요하다. 가나 남부의 많은 공동체는 백단양과 이로코, 리아나를 성스럽게 인식한다. 특히 가나 호란자와 말라위 일대에 있는 신사들과 요르바족 여신의 오슌에게 바쳐진 나이지리아 오쇼그부 근처였을 뿐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했다. 오케이 여기 나표를 좀 묶어볼게요. 가나 남부의 많은 공동체는 돼서 끝까지 문단 끝까지 세계유산을 지정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작가의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은 특이한 관점을 알 수 있는데 뭐냐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아닌 특정 지역 중심의 작가의 관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아닌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공동체,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공동체, 특정 지역 써주고 괄호 공동체 이렇게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아닌 특정 지역 괄호하고 공동체 괄호닫고 중심의 작가의 관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 문단 전체를 묶어주시고 이 문단은 나무를 숭배하는 종교적 이유입니다. 알겠지? 나무를 숭배하는 종교적 이유. 자 그러면 위의 문단과 요 문단 있죠? 두 개를 연결시켜갖고 이렇게 한번 써보자. 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오른쪽에 쓸 거면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한 다음에 나무를 숭배하는 이유를 여러 관점에서 뭐 여러 관점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른 관점도 됩니다. 여러 관점에서 제시함. 뭐 여러 관점 대신에 뭐 다른 관점에서 제시했다. 생태학적 관점, 종교적 관점.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물어볼 수 있겠죠. 문제를 만들어서 선지해서. 그리고 여기서 또 질문 하나만 해볼게. 여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말을 한번 해볼게요. 나무가 식량과 약재, 건축 재료로 쓰이면서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며 신과 연결되는 그런 장소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이 말은 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의 역할로 바라본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거다. 맞죠? 아니야? 아니죠. 왜 아니야? 아니면 이유를 말해봐. 아니 이유를. 식량과 약재, 건축 재료로 쓰였다는 거는 네. 종교적 관점이랑은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읽을 때 요 문단이 있잖아. 이게 식량, 약재, 건축 재료로 쓰였다는 게 여기 지금 요 문단이 있는데 실제로 요게 지금 앞에 내용의 좀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한 거고
뒤에가 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 이제 바라본 내용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식량과 약재 건축 재료로 쓰인 거는 거기서 이제 생태학적 역할에 해당합니다. 종교적 역할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나무의 첫 번째 역할을 생태학적 역할을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첫 번째로 제시한 거고 두 번째 있죠.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신과 연결되는 이거는 종교적 역할이야. 나무의 종교적 역할. 앞에는 1번은 생태학적 역할, 2번은 종교적 역할. 그러니까 이게 문단이 여기 문단이 있다고 해서 이 내용이 이걸 종교적 역할로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아이고 잘했어요. 그랬더라 우리 학생들. 자,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경원이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무가 주는 그늘과 공간의 영적 울림 때문에 나무는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한다. 자, 나무가 주는 그늘과 공간의 영적 울림이라는 것은 나무가 공동체 전체에게 나무가 공동체에게 중요한 장소가 되는 이유다. 나무가 공동체에게 중요한 장소가 되는 이유. 나무가 공동체에게 중요한 장소가 되는 이유. 별표 중요하다. 그늘을 주고 공간에 영적 울림을 주고. 사람들은 나무 아래 모여 앞일을 의논하고 찬반이 걸리는 문제에 관해 부족 어른이 판단을 내리고는 한다. 따라서 특정한 나무가 한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자, 여기도 미추sob자. 특정한 나무가 한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왜? 나무가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장소로서 대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죠. 자, 나무가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장소로 대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한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불러줘도 돼요? 논의하는 장소. 네, 논의하는 장소로 대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 문장의 내용이 성립하는 거야. 나무가 한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알겠죠? 그런 측면에서 자 계속 읽어볼게요. 키쿠유족은 자녀 양육이 끝난 사람들을 공동체 생활 양식의 수호자이자 지혜로운 후견인으로 여겼다. 따라서 그들은 중재자이자 판관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의식이 지내는 동안 부족의 어른자리에 앉아 시이기나무 막대를 쥐고 있었다. 그것은 폭력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표시였다. 자, 그러니까 시기나무를 막대를 쥐고 있는 게 뭐다? 폭력을 용인하지 않겠다,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행위의 표시래요. 알겠죠? 이거 그냥 간단하게 좀 알아두시고요. 이런 관례는 평화협정에 조인하는 것만큼이나 구속력을 지녔고 공동체 내부에서 그리고 공동체끼리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자, 여기 밑줄 쳐보자. 평화협정에 조인하는 것만큼이나 더 크게 이바지했다. 가르쳐 보십시오. 나무에서 문제를 해결하던 관례의 의죠. 의. 나무에서 문제를 해결하던 관례의 의. 자, 계속. 신성한 숲과 그 나무와 숲에 부여된 영적이고도 상징적인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나무는 언제나 우리 동반자였다. 나는 어느 날 콩고에서 200년 된 사페리 나무가 땅에 쓰러지는 광경을 보고 무척 소중하고 중요한 어떤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꼈다. 나무가 쓰러질 때 전 세계 모든 나무와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메아리가 울렸다. 어쩌면 나는 나무의 수령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 나 자신의 어떤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 나무가 한 사람의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삶보다 훨씬 오래 살아온 강건한 유기체가 되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왔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자, 여기 나표를 좀 묶어볼게요. 앞에 페이지에서 마지막 줄. 한 사람의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씨앗에서 나무가부터 하죠. 나무가부터 해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줄
유기체가 되기까지를 나표로 묶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나무의 성장 과정입니다. 나무의 성장 과정. 나무의 성장 과정. 계속. 캄캄한 흙과 눈부신 햇살과 촉촉한 물기에서养분을 얻는 그런 여정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도 나무는 여전히 신비로운 구석이 있다. 자, 여기 나표로 또 묶어볼게요. 캄캄한 흙과 눈부신 햇살부터 해서 신비로운 구석이 있다까지 나표로 묶고요. 나무에 대한 예찬 1번이 되겠네요. 나무에 대한 예찬 1. 나무에 대한 예찬 1. 그렇게 위험있고 영구적인 생명이 그토록 작고 여린 곳에서 비롯될 수 있다니 뿌리는 아래로 가지 뿌리는 아래로 여기 나표 열어볼게요. 뿌리는 아래로, 여기 나표 열고. 가지는 위로 뻗은 모습은 아름답기만 하고 그 복잡다단한 자연 변화는 우리의 과학 기술이 아무리 정교하게 발전해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네, 나표 닫고 나무에 대한 예찬 2가 되겠네요. 예찬 2. 그리고 여기 여러분 그 예찬 1과 예찬 2 사이에 위험 있고 영구적인 여기 색깔펜으로 밑줄 치고요. 그토록 작고 여린 걸 여기도 색깔펜으로 밑줄 쳐 놓으세요. 자, 두 개가 서로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죠? 딱 보니까 대비가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무가 위험 있고 영구적인 속성도 있고 뭔가 작으면서 여린 속성도 실제로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린 나무는 아니면 나무 그 씨앗 있죠. 씨앗이 땐 작고 여린데 이게 커지면 위험 있고 영구적인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무에 대비되는 속성이라고 또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나무가 보이는 그 나무의 어떤 대비적인 그런 속성을 여기서 이제 제시한 거다라고 얘기를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작고 여린 것이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뭐 씨앗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나무의 씨앗 정도가 되겠죠. 여기는. 자, 그 다음 문단 넘어가서 읽어볼게요. 사페리 나무에서 나온 목재의 절반 이상이 연기로 사라진다는 사실에 나는 당혹스러웠다. 그 나무는 베어 쓰러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비바람을 견디고 빗물에 흠뻑 젖고 건기에도 굳게 설 수 있는 강인함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지에는 온갖 종류의 곤충들이 살았다. 가끔 가지 한두 개쯤 부러지기도 하고 여러 동물과 새들이 몸통에 구멍을 뚫거나 속을 파먹을 수도 있지만 나무는 쉼없이 자라났다. 자, 여기도 나표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에는 온갖 종류의 곤충들이 살았다부터 해서 나무는 쉼없이 자란다. 나표를 묶으시고요. 다른 동물과 함께하는 나무의 생명력. 다른 동물과 함께하는 또는 함께 사는 나무의 생명력. 다른 동물과 함께 사는 나무의 생명력. 네. 그다음 하지만 이제 그 나무는 없다. 살아있기보다는 죽어야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 색깔대를 붙여볼까? 그러면 이제 그 나무는 없다. 죽어야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사람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비판적인 어투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작가는 이렇게 나무를 베는 그런 행위들, 인간들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세태에 대한 비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자연은 신성한 존재고 그렇게 여겨야 되고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글이죠. 자, 마지막 결론. 우리가 길러야 하는 자연에 대한 사랑은 경험에서 비롯된다. 자연, 특히 야생의 모습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채운다. 우리가 자연에 감사하고 자연을 보살피려면 그것과 직접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 자연을 보고 냄새를 맡고 만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연을 잊을 것이고 우리 영혼도 시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밑줄 쳐볼까요? 자연을 보고 냄새 맡고 만지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도 시들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과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과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죠. 자연과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자연을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불행하게도 요즘 아이들은 자연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거나 나무 한 그루 심어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달았을 즈음에
쯤에는 이미 때가 늦었을 것이다. 신성한 숲은 한 번 사라지면 결코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 문장 보셔볼까? 신성한 숲은 한 번 사라지면 결코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죠.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 문단이 이제 결론인데 결론 전체를 조금 묶어주시고요. 이게 마지막 문단의 내용이 결국 나무와 숲에 대한 작가의 당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무와 숲에 대한 작가의 당부. 나무와 숲에 대한 작가의 당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 이탈리아 기행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오케이. 두 번째 질문. 내가 오해하게 좀 썼네. 왜냐면 이게 논술 내가 오해하게 써놓고 오해하지 말라고. 이게 가가 논설문인데 여기다 고쳐 쓸게요. 그다음. 자, 얘는 나는 뭐냐면 기행문이에요. 기행문. 나는 기행문. 작가가 달라. 괴테가 쓴 거야. 괴테가 기행문. 자, 우리 기행의 3요소 아마 지난번에도 했었나? 했었죠? 아니? 했었던 거. 그죠? 했었죠. 기행문의 3요소 뭐죠? 여정, 작가가 직접 경험을 견문, 그다음 3요소. 교훈이었나? 교훈? 하긴 했는데, 그지 우리가? 여정, 견문, 감사. 아, 여기 이제 기행문의 3요소였고, 주제. 주제는 역시 이제 처음 읽어보니까 오늘 자연을 극복하고 이용해 이룩한 도시인 베네치아. 자연을 극복하고 이용해 이룩한 베네치아에 대한, 이건 뭐 도시인, 이건 생각해도 됩니다. 자연을 극복하고 이용해 이룩한 베네치아에 대한 예찬이다. 베네치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영어식 발음이 베니스고 이탈리아식 발음이 베네치아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베네치아 갔었거든요. 근데 나는 해외여행은 거의 못 다녀봤어. 거의 몇 군데 못 가봤거든. 근데 아무튼 그 몇 군데 안 가본 데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데가 베네치아. 베네치아가 되게 좋았어. 베네치아 좋았고 이탈리아가 제일 좋아. 이탈리아가 제일 좋았고 이탈리아 중에서 로마랑 베네치아랑 어디 한 군데 더 갔는데. 아무튼 베네치아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학교 가면은 그 배낭여행 하잖아 많이. 꼭 가보세요. 알겠죠? 강추. 오케이? 자, 아무튼 이탈리아 기행이라는 제목이 있네요. 이탈리아 기행. 괴테가 쓴 거예요. 괴테가 작가죠. 되게 옛날에 쓴 글이네. 자, 날짜가 있어. 9월 29일 미카엘제 전야 이렇게 되는데 기행문이니까 날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정을 이제 제시했고 뒤에 보면요. 페이지 넘어가면 10월 9일 두 번째 여정 2. 두 번째 여정을 이제 뒤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여정이 이 지문 안에 담겨 있어요. 여정 1은요. 여기 좀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자, 구조. 여정 1은 베네치아의 전체적 인상을 제시했고요. 자, 여정 2는요. 자연을 활용해서
활용했던 베네치아인들. 베네치아인들에 대한 인상과 당부. 너무 날렸었나? 베네치아인들에 대한. 얘들아, 그 여행을 대학교 때 그냥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 좀 돼야 되고 어떻게 해외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그 시기가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오지가 않아요. 사실 대학교 때 말고는 가기 힘들 수도 있어. 물론 이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내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해외여행을 가기에 좀 적합한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시기가 딱 대학교 때야 진짜. 그래서 돈을 벌어 알바를 해서 열심히 벌어서 방학 때 한 달 정도 4년 동안 대학 4년 동안 한 달 정도만이라도 갔다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그걸 좀 권하고 싶어요.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못 갈 수도 있고 또 결혼해서도 그렇게 또 가는 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얘들아? 좀 무리해서라도 열심히 벌어서 약간 무리해서라도 꼭 가십시오. 내 말에 무슨 뜻인지 나중에 한 10년쯤 후에는 알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봅시다. 이거 민호가 한번 읽어볼까? 민호가 베네치아. 혹시 가본 적 있나? 베네치아? 오케이. 읽어보자. 9월 29일 미카엘제 저녁. 네. 베네치아에서 무엇보다도 인기를 끄는 것은 역시 민중이다. 네, 민중이 뭔가 개퇴가 이렇게 뭔가 관심 있게 바라보는 그런 요소인가봐요. 네. 일상적이고 무의식적인 존재인 거대한 대중 말이다. 이들 일족은 재미삼아 이 섬으로 옮겨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그들과 합류하게 된 것도 우연한 계기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원한이 가져다준 교훈에 따라 그들은 가장 불리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안전지대를 찾은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좀 무슨 내용이냐면 그 베네치아로 이주한 사람들이 다른 민족에 조금 위협을 받아가지고 도망쳐 온 거라고 해요. 이 지역으로. 근데 이 지역이 이 베네치아로 온 사람들한테 위협을 줬던 그 민족들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이 침략하거나 침범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섬으로 돼 있고 막 늪이 있고 처음에 베네치아 존에 막 이게 막 물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장애물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침략하거나 침범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전략적인 뭔가 요새 같은 그런 어떤 느낌?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이제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그 뒤에 따른 사람들이 그들과 합류하게 된 것도 우연한 계기로 인한 것이 아니다. 뭐 재미삼아 있어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자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이점이 되었고 북쪽의 전 지역이 여전히 암흑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현명하게 대처했다. 따라서 그들이 번창하고 부유해진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네, 뭐 굉장히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그 갯벌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농사 같은 거 짓기 좀 힘들겠죠. 기본적으로 갯벌이 좀 많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외부의 사람들이 또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아. 뭐 그런 어떤 좀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자리가 그들에게 이점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베네치아가 되게 좋다라는 거야. 이 지역 자체가 지리적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이점이 됐다는 게 뭐냐면 거기다 밑줄치고 무역의 요지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야. 무역의 어떤 이점이 있어서 요지가 됐다. 무역의 이점이 있어 요지가 되었다. 무역의 요지가 됐다. 그 말이고요. 그들이 뭐 북쪽 지역이 막 그 암흑 상태에 빠졌을 때 정확히 어떤 것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소금, 우리가 염전이라고 하죠. 염전 사업, 그다음에 그다음에 운송업 이런 것들로 잘 먹고 살았다는 거야. 번성했다는 거야. 자, 계속 읽어볼게요.
점차 집들이 빽빽이 들어서고 모래땅과 늪지는 암석처럼 단단한 집안으로 바뀌어 갔다. 자, 처음에는 모래땅과 늪지였는데 어떻게 바뀌었어? 암석처럼 단단한 집안으로 바뀌었어. 그럼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되니까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공적으로. 자, 인공적으로 건설했다. 이렇게 써주세요. 암석처럼 단단한 집안으로 바뀌어갔다. 이거는 인공적으로 집안을 건설함. 인공적으로 집안을 건설함. 만든 거죠. 인위적으로.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집들은 균일하게 심어진 나무들처럼 높이 솟구쳤다. 옆으로 확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로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 여기다 붙여보자. 옆으로 확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게 뭐죠? 집들이 왜 이렇게 높게 들어선 겁니까? 섬이라는 공간적 한계 때문이죠. 섬이라는 공간적 한계 때문에. 그죠? 섬이라는 공간적 한계. 자, 옆으로 가는 한계가 있잖아. 바다야. 그지? 옆으로 가면 못 줘. 그러니까 어떻게?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계속. 사람이라면 마땅히 한치의 땅이라도 탐이 나는데 처음부터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골목들도 양편의 집들을 분리하고 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폭으로밖에 내지 않았다. 어쨌거나 그들에게는 물이 거리와 광장과 산책로를 대신했다. 여기 밑줄. 물이 거리와 광장과 산책로를 대신했다. 그러니까 수로와 바다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수로와 바다가 다양한 역할을 함. 수로와 바다가 다양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 문단은 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냐면 베네치아의 지리적 특성을 설명합니다. 베네치아의 지리적 특성 알겠죠? 지리적인 특성. 자, 그다음 뱀처럼 구불거리는 대운하는 세계의 어떤 도로에도 손색이 없고 세계의 어떤 광장도 산마르코 광장 앞의 공간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공간이란 베네치아 본토가 반달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넓은 바다를 말한다. 네, 산마르코 광장 앞의 공간이 뭐다? 베네치아 본토가 반달면을 둘러싸고 있는 넓은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베네치아가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성격의 도시인 것처럼 베네치아 사람들도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우선 도시 전체의 인상을 확실히 포착하기 위해 서둘러 숙소를 났었다. 자, 여기다 밑줄 쳐볼까? 색깔펜으로 밑줄 쳐보자. 색깔펜으로. 자, 기행문의 3요소 중에 여기 당연히 뭐에 해당해? 여성에 해당하죠. 여성. 그리고 안내자도 없이 동서남북의 방위만을 확인하면서 도시 의미로 속으로 들어섰다. 도시는 크고 작은 은하들이 이리저리 교차하고 있었고 또 그 위로는 크고 작은 다리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자, 내가 이제 여정 경륜 감상을 다 하나하나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뭐야? 도시는 크고 작은 은하들이 이리저리 교차하고 있었고 그 위로 크고 작은 다리들이 연결. 이건 뭐야? 근데 중에 감사. 견문이잖아, 견문. 본 거 듣고 보고 한 게 견문이잖아. 그 견문에 해당하겠죠. 예를 들면, 그지?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겠죠? 몇 개 더 얘기를 좀 해줄게요. 그 다음에 계속. 이 도시 전체가 얼마나 좁고 번잡한지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힘들다. 골목은 대개 두 팔을 벌리면 닿을 정도의 폭이다. 아주 좁은 곳에서는 두 팔을 옆구리에 대기만 해도 팔꿈치가 벽에 닿는다.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견문이 되는 거야. 물론 가끔가다 좀 넓은 길도 있고 여기저기 작은 광장도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모든 공간이 좁다고 할 수 있다. 여기 마지막 이거 문장 추천할까? 비교적 모든 공간이 좁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베네치아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이죠. 베네치아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 그죠? 베네치아는 어때? 그냥 좁아. 길이 좁아. 특히 길이 좁아. 건물이 많고 건물 좀 딱딱 막 붙어 있고 길이 좁고. 오케이. 자, 여정 2 10월 9일 날짜가 바뀌었다, 그지? 오케이. 자, 계속 읽어볼까? 그럼 여기서부터는 아까 하영이가 읽었나? 그럼 민재가 한번 읽어볼까? 두 번째는 우리 시간 없어, 빨리 읽어.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간단한 날이었다. 자, 여기 색깔펜으로 밑줄, 색깔펜 밑줄 적자. 뭐죠? 여정경문 감상 중에 뭘까? 감상이죠, 감상. 그죠? 뭐 이렇게, 그죠? 감상 느낌이잖아, 그죠? 자, 계속. 키우자 맞은편에 있는 필리스트리 나라 본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그곳에 몰아치라고 하는 바다에 맞는 거대한 방벽을 건설 중이다.
사람들은 돌 물록을 방벽을 쌓고 있다. 이것은 연안을 바다로부터 격리하는 리도라고 하는 길다란 지역을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연안은 오래된 자연의 산물이다. 먼저 밀물과 썰물의 조류와 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태보 쪽 바다의 수위가 점차 낮아진 결과 아드리아해 위쪽 끝부분에 강한 늪이 형성되었다. 그 늪은 밀물 때에는 바닷물을 잠기지만 썰물 때에는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여기 문단의 첫 번째 줄 먼저 밀물과 썰물의 조류와부터 해서 마지막 줄에 부분적으로 드러난다까지 나표로 묶어주시고요. 연안이 만들어진 과정을 제시했습니다. 네, 계속. 인간의 기술은 그 땅의 가장 높은 부분을 적시했으며 그리 하여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다 동시에 수백 개의 섬으로 쌓인 베네치아가 탄생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엄청난 노력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은 설물 때에도 주요 지점에 전함을 댈 수 있도록 늪에다 깊은 운하를 존재하였다. 네, 그러니까 그 전투하는 배 있죠? 그거 될 수 있도록 운하를 만들었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여기 나표 일단 열어보자. 인간 사람들이 지혜와 노력으로서 보완하려고 실행한 것을 이제는 현재 우리가 그에 못지않은 지혜와 노력으로서 보존해야 할 것이다. 나쁘다고. 작가의 자연관을 제시합니다. 작가의 자연관. 계속. 기다란 띠 모양의 묻힐 리도는 연합호수를 바다가 갈라놓고 있는 리도가 연한 호수를 바다가 갈라놓고 있다는 걸 리도의 역할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리도의 역할을 제시했고요.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두 곳뿐이다. 하나는 카스텔로 근처에 있고 또 하나는 그 맞은편인 키오자 근처에 있다. 자, 카스텔로 근처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첫 번째 통로고요. 키오자 근처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두 번째 통로가 됩니다. 밀물은 보통 하루에 두 번씩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썰물도 하루에 두 번씩 나온다. 항상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밀물 때에는 안 좋게 늪지대가 침수되는데 가장 높은 곳은 물에 젖긴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그 존재가 눈에 보인다. 그러나 만일 바다가 새로운 길을 찾아 그 지역을 공격하면 제멋대로 넘어든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리도와 펠레스틴이나 판피에트로의 등지의 작은 마을들이 침수되면 두말할 필요도 없고 바닷물이 모든 곳에 이렇게나 아무렇게 삼켜버려 그곳의 소통로도 막혀버릴 것이다. 자, 이거 뭐죠? 이거는 작은 마을들이 침수되고 바닷물이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삼켜버려 그곳에 소통로가 막혀버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바닷물이 새로운 길로 드나들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한 거죠. 그죠? 뒤에도 마찬가지야. 리도는 섬으로 변하고 지금은 그 배후에 있는 섬들이 지역으로 변할 것이다. 이거 여기까지 전부 다 뭐냐면 그 문제점들이야. 알겠죠? 바닷물이 새로운 길로 드나들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쭉 제시한 거죠.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만 하고 그냥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와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라음부터 읽어봅시다. 지금은 그 배후에 있는 섬들이 지역을 보낼 것이다. 그러한 사태가 닥치지 않도록 베네치아 사람들은 리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작가가 당부하는 바입니다. 작가가 베네치아 사람들한테 당부하는 내용이죠. 그죠? 작가가 베네치아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내용. 그래서 인간이 이미 점유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반응을 부여한 것을 자연이 멋대로 공격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인간이부터 끝까지가 역시 작가의 자연관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파도가 유난히 높을 때에는 바닷물이 단 두 곳으로만 들어올 수 있고 다른 곳은 막혀있다는 사실이 무척 다행스럽다. 아무리 맹렬하게 밀고 들어오려고 해도 바닷물이 들어올 수 없고 몇 시간 후면 다시 썰물의 법칙에 따라 맹위를 늪으로 들인다. 어쨌든 베네치아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 아무 걱정도 할 필요 없다.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간다는 사실이 베네치아를 찾는 동안이나 안전하게 보호해줬고 그들은 또 운하를 현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네. 자, 뭐 여기 마지막 문장만 좀 밑줄 쳐볼까요? 그들은 운하를 현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연을 지혜롭게 활용한 베네치아인들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제시한 부분이죠. 자연을 지혜롭게 활용한 베네치아인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문단에서 베네치아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 전체를 묶어주시고요. 베네치아의 미래에 대한 예측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베네치아의 미래에 대한 예측.
지금 시간 막 그냥 다 돼서 그냥 조금 여기 이 지문을 두 번째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 약간 하는 거는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좀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거짓물 아까 1부 1회차 그거 썼죠? 1회차 1부 썼죠? 네. 이렇게. 과제 공개할 테니까 대로 과제 해오면 됩니다. 네,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음.